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 대장동 의혹 여파에도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한 반면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서로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동 이슈에 타격을 받을 정당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위로 꼽혔습니다. 현재 화천대유에서 근무 중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주주에게 대장동 팀을 소개해 주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남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이 곳곳에서 유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했더라도 심신장애를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로 전역된 고 변희수 전 하사는 이미 여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남성 기준에서 심신장애를 본 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외제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는데도 수억 대 외제차를 몰던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선 주자를 8명에서 4명으로 추리는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음 달 9일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부작용을 이유로 30세 이하 젊은 층에게 모더나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 당의 대통령 후보가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또한 경찰로 첩보를 넘긴 금융정보분석원의 인물은 검찰이었다는 보도도 나왔죠. 사실이라면 검찰도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MBN은 화천대유로 어마어마한 이익이 가도록 환수 조항이 삭제된 그 과정도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이재명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지금도 유리할 게 없는데 오히려 사태는 심각한데 MBN 매일경제가 여론조사업체 RN서치와 함께 진행한 10차 ARS 여론조사 결과 이 와중에도 이 지사는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먼저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와 붙을 경우 각각 누구를 찍을지 물어봤습니다. 먼저 윤 후보와 붙을 경우 이 후보 35.4% 대 윤 후보 36.3%로 초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윤 후보의 하락과 이 후보의 소폭 상승으로 다시 좁혀졌습니다. 이 후보와 홍 후보의 대결에서는 33.2%대 23.8%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이 후보와 박빙 대결을 펼쳤던 홍 후보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오차 범위 밖으로 밀려난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의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34.1%, 이낙연 후보 31.1%로 팽팽했고 박용진 후보 6.4%, 추미애 후보 4.8%로 집계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나온 뒤 이낙연 후보가 한때 맹추격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접전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적합도에서는 홍준표 후보 31.3%, 윤석열 후보 28.9%로 접전을 벌인 가운데 유승민 후보가 12.4%, 황교안 후보 2.8%, 원희룡 후보 2.3% 순이었습니다. 홍 후보와 윤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 속 하락과 정체를 반복하는 사이 유 후보는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를 놓고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 25.2%, 윤석열 후보 24.5%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고 홍준표 후보 14.8%, 이낙연 후보 14.3%로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대장동 의혹에서 대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사건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을 꼽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42.5%,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거라는 응답은 29%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 걸까요? 많이 나온 걸까요? 이어서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가운데 대선 전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이 32.5%,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24.5%, 김만배 씨 누나의 윤석열 부친 자택 매입 11.9%, 그리고 박영수 특검 딸 9.5%로 나타났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놓고선 정당 지지자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15.9%만이 유동규 구속을 꼽은 반면 곽상도 아들 퇴직금 37.4%, 윤석열 부친 자택 매입은 19.9%에 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51.3%가 유동규 구속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의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정당은 어디일까?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더불어민주당이, 3명은 국민의힘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봤고 양당 모두라는 응답도 15.2%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 지지자의 절반에 가까운 44.3%가 민주당이 타격을 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본선에 나가기를 바라는 바람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반면에 이재명 지지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타격을 볼 거라는 응답은 한 자리 숫자인 7%에 불과한 거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3.8%로 선두를 지킨 가운데 민주당은 33.2%로 소폭 올랐고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정의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여론조사 내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근데 오늘 여론조사 내용 보면 좀 헛갈립니다. 네. 유동규 씨 구속이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민주당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은 뭐 변한 게 없습니다. 예, 해석의 문제가 이제 남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전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더 상승할 수 있었는데 대장동 의혹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정체가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지난 9차 조사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볼까요? 9월 25일에서 26일에 민주당 호남 순회 경선이 있었고 26일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 보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엔 민주당 2차 슈퍼위크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도 이재명 후보는 호남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 또 2차 슈퍼위크까지 거치면서 대세론을 더욱 굳혀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된 건데 그런데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 이 얘기군요. 예, 보통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동안 중도에 있던 표들이 그 후보에게 몰리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죠. 아직 최종 후보는 아니지만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있을 법도 한데요. 그런데 대장동 의혹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낙연 후보와 격차가 오히려 더 좁혀졌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다시 떨어졌다고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분명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대장동 의혹이 터진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호남 지역에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갔고요. 윤석열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2주 전보다 오히려 지지율을 2.8%포인트 더 끌어올렸습니다. 더 결집을 했다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리고 야권에서는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TV 토론회 요즘 자주 열리고 네네. 있죠.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두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더 받으면서 말실수 또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는 발언과 행동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련한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국민들께 하여튼 송구가 막말병이 다시 도지신 것 같고 네. 막 경쟁 후보도 입에 차마 옮기기도 힘들어요. 막. 홍 후보는 9월 9일 조사에서 1위로 올라선 후 두 차례 연속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사이 윤석열 후보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번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두 후보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 유승민 후보가 상승세 아주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 흐름 속에 있는데요. 저희 조사가 이번이 10차 정례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사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 후보가 보였습니다. 유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19.6%, 호남 지역에서 22.3%, 여기에서 지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최근 잇따랐던 TV 토론에서 윤 후보와 홍 후보가 네거티브전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세를 보였던 반면에 토론의 강점이 있는 유 후보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 중에 당선 가능성을 묻는 문항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지난 4일에서 6일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26%, 윤석열 17%, 홍준표 15%, 이낙연 11% 순이었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인 흐름과 비슷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문항을 당선 전망을 묻는 물음으로 바꿔서 조사를 해보자 이재명 41%, 윤석열 21%, 홍준표 10%, 이낙연 5% 순으로 나왔습니다. 당선 전망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상당히 앞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앞선 정도가 아니라 뭐 2배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남빛 기자와 함께 봤습니다. 지금부터 MBN 단독 보도 이어드립니다. MBN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주목한 곳은 성남시 의회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창기에 최운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연결해 주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 전 의장은 의회를 나온 뒤로는 아예 화천대유에 들어가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죠.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대장동 팀과의 유착 정황, 먼저 원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당시 성남시장 선대위 모습입니다. 이 지사의 바로 옆에 서 있는 남성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입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7월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의 도움으로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다음 해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한 만큼 성남도공의 산파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기인 성남시 의원은 당시 최 전 의장 등이 이재명 도시공사 설립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바람에 오늘날의 화천대유가 탄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최 전 의장이 유동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연결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최 전 의장이 2010년쯤부터 김 씨를 알고 지냈고 2013년쯤 유 본부장에게 김 씨를 소개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도록 이어줬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겁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가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30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성남시 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FIU를 통해서 불법 로비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N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 최 전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가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그런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대장동 팀과의 관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0년 차량을 바꾸라면서 대장동 팀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확인됐고 잠깐 아까 언급한 대로 최 전 의장은 지금은 아예 화천대유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상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포함된 초기 대장동 팀은 당시 시의원이던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접근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방식은 LH공사가 하는 공공개발이었는데 이를 민간개발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MBN이 확보한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최윤길의 차가 많이 낡았는데 차를 바꿔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논의를 했고 직접 차를 바꿔주는 것은 위험하니 구입비만큼 돈으로 주자며 뒷돈을 건넬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기 대장동 팀은 이곳 성남 빙상연맹 사무실에서 최 씨를 만나 차값으로 1억 원을 건넸습니다. 최 전 의장이 이틀 뒤 돈을 돌려주긴 했지만 당시 뇌물 전달을 지시했던 이무 회장 등은 뇌물 공여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장과 대장동 팀의 관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떠난 최 전 의장은 현재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취업의 대상은 아니었으며 주민들이 입주를 원활히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던 전직 시의회 의장과 화천대유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드러난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특히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처음에는 분명히 들어있었던 초과이익 환수 그 조항이 갑자기 빠진 과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뺐는지 알 수 있겠죠.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 담당 실무자 이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임원인 김문기 개발 1처장과 구속 상태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2015년 5월 성남도공 실무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상급자인 김 처장에게 보고했는데 돌연 7시간 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문건을 다시 작성했고 이 문건은 김 처장과 유 전 본부장 직속 조직에 보고된 뒤 그대로 통과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성남도공 관계자는 문서결제 시스템에 보고자와 보고를 받는 자 등이 기록으로 남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에 기초가 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를 누가 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성남시가 1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만 개발 사업 11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던 감사원은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12건 정도씩 매년 감사를 해왔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그 기간엔 단 한 건도 감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국토위에서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왜 포기했는가가 논쟁이 됐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성남시를 지난 10년 동안 감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8년까지 재임한 이재명 시장의 운영 기간 동안 감사를 안 하는 바람에 화천대유 의혹을 키웠다는 겁니다. 정기감사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에 했던 일 감사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감사원은 인력이 부족해 정기감사를 제때 못했다고 답한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TF가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 대해서는 절차와 규정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한 배경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LH의 공공개발 포기 이유가 당시 민간업자와 결탁한 한나라당 측 정치 로비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며 토건 세력의 로비를 받은 이명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또 국토해양위원회 여러 의원들의 보좌관인 권모 보좌관,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LH의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공공, 민간 복합 개발을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고 받아치며 관련 답변을 회피하는 김현준 사장을 질타했습니다. 몇 가구를 세우려 했는지, 어떤 식으로 LH가 이 작업에서 물러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오셔야 그게 국민의 도리 아닐까요? 한편 국토위에서는 특검을 수용하라고 적힌 국민의힘 의원들 마스크에 대해 여당이 국감장에서 흑색 선전을 한다고 반발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야당이 너무 못 싸우고 있다고 여겼던 걸까요? 이재명 지사에게 특검을 수용하라는 시민단체 집회도 열렸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덕에 화천대유 측이 2,700억 원가량의 이득을 더 얻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조동훈 기자입니다. 성남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00만 경기도민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라. 그러면서 의혹을 밝히려면 특혜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지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2,699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택지로 했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도 있었는데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화천대유에게 돌아갔다. 또 관이 토지 강제 수용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안겨줬지만 공적 역할은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 정치권에 이어 시민단체에서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지금은 거기서 또 일을 하고 있으니 수사가 성남시뿐 아니라 성남시 의회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간 사업자인 대장동 팀이 특혜를 받기 위해 전방위로 로비를 펼쳤냐 하는 거죠. 사회부 이혁훈 기자와 이들의 관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의혹에 성남시 의회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은 처음에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의회를 처음 거론했습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로 대표되는 대장동 팀이 성남시 의회에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 가운데 저희 취재를 통해 성남시 의회 의장을 지냈던 최윤길 씨에 대한 로비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죠. 우선은 판결문에는 그 최 씨가 받았던 돈이 1억 원이라고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 판결문을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취재한 결과 최 씨와 대장동 팀의 인연은 10년 넘게 각별하게 이어졌습니다. 최 씨와 대장동 팀은 팀의 핵심인 정영학 회계사 소개로 2010년 처음 연을 맺었고 이 시기에 1억 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12년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뒤에 의장으로서 성남도공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네. 현재는 아예 화천대유에 눌러 앉아서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시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었던 성남시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 중에도 이 대장동 아파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2명이 있는데요. 정진상 이재명 캠프 부실장과 장형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내면서 대장동 사업 출자 승인 보고서에 서명을 했던 인물입니다. 장 부원장은 성남시 비서관을 지냈던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았다. 당사자들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당사자 2명 모두 특혜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 부실장은 미계약분이 생겨 나에게 순번이 와서 분양을 받았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장 부원장도 어떠한 위법 행위 없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았다고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죠. 그쪽 우연인 건지 규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대장동 팀이 벌어들였다는 그 7천억 원, 그거 환수 가능한 겁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액 환수가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장동 팀의 수익은 배당 수익 4천억 원과 분양 수익 3천억 원, 두 가지를 합쳐서 총 7천억 원 규모로 추산이 됩니다. 이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횡령과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횡령 배임은 현행법에 환수 조항이 없습니다. 예. 결국 성남시나 성남 시민들이 화천대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이 거론이 되는데 법정 다툼에만 몇 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법도 보완이 필요한 거네요. 분명히 가져간 사람들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수사기관의 대장동 관련 고발이 빗발치면서 어느 기관이 수사를 맡을지를 놓고도 참 헛갈렸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네, 검찰로 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른 시민단체가 공수처의 곽상도 의원 부자를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남아있긴 하지만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이 사건도 검찰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크게 보면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고발사주, 제보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나눠서 수사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 교통정리가 이제 된 거니까 남은 일은 수사를 잘하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을 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 1년 9개월 만에 법원이 육군의 처분이 위법했다며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성전환 수술로 인한 성기 상실이 심신장애라는 군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남성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 육군은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내려 전역시켰고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변 전 하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가족 측이 원고 자격을 승계해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육군은 남성 측면에서 볼 때 고의 성기 상실 결손 등은 장애 요소인 만큼 계속 복무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변 전 하사의 근무 적합성은 여성으로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 전 하사는 법원으로부터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받았다며 이미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기준으로 심신장애 판단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자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여군으로 현역 복무가 적합한지 여부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이나 정책으로 결정할 별개의 문제로 봤습니다.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합니다. 육군은 위법한 전역 처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하며 이번 판결로 육군이 항소하지 않으면 변 전 하사는 군인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육군은 아직 항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판결을 존중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네입니다. 교차로에서 만취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덮쳐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20대 여성은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으로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합차가 빨간불인데도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과 남성을 그대로 덮칩니다. 사고 충격으로 여성은 10여 미터나 튕겨져 나갔습니다. 사고 현장은 이렇게 도심의 왕복 6차선 도로였지만 가해 차량은 보행자 2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2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내년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대전에서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새벽까지 일을 한 뒤 다른 직원과 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사고를 낸 지 1시간 뒤 현장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도로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가 추궁 끝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도주 차량이 있다고 신고를 받고 공조 수사를 진행 중에 사고가 나서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은 남성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외제차와 배달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는데 그런데도 수억 원짜리 승용차를 몰던 이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고급 외제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강하게 부딪힙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쓰러졌고 외제차를 몰던 운전자는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차량에서 내려서는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이기만 합니다.
오히려 다른 시민이 차를 세우고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급히 출동했지만 그 사이 외제차 운전자는 차량을 사고 현장에 고스란히 놔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가 크게 훼손될 정도로 교통사고가 났지만 차량 운전자는 추가 조치 없이 차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2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제차 운전자가 남기고 간 차량은 판매가가 수억 원에 이르는 고급 스포츠카였습니다. 스포츠카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 주변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자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공포 광고입니다. 잠깐만요. 공포 영화가 아니라 공포 광고라고요? 네, 공포성을 조장하는 전략 중 하나인데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여전히 맞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서 실제로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나 델타 변이에 걸린 일반인들의 사연을 광고에 공개한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76 days now. And by the grace of God, I'm still here. I died 3 times. A 5% chance of living. I went from being a man who loved to play outside with his children and exercise to a man who barely has enough energy to make. 네, 미국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아직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연기자를 쓰지 않고 실제 사연이라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공포 광고가 없죠. 뭐 담배곽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무서운 사진들 말고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긍정적인 독려 광고가 많은데요. 국내 상황보다는 미국이 훨씬 심각해서 그런 게 아닐지 싶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이후에 코로나19 환자 수가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앞뒀지만 경계를 낮추진 말아야겠습니다. 예, 공포 광고는 그만큼 기저에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런 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다음 달고나 할기입니다. 아, 또 오징어 게임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게임이 여러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히 달고나가 인기인가 봐요? 네, 유독 달고나 게임이 인기가 많은데요. 파리에서도 실제 게임을 해보는 팝업 스토어가 생길 만큼 해외에서 더 화제입니다. 얼굴 낯익으실 텐데 미국 NBC의 더 투나잇 쇼 MC인 지미 펠런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징어 게임 수트를 입고 본인 이름 이니셜인 JF가 새겨진 달고나를 하는데 영화 속 패자처럼 달고나를 깨뜨리고는 결국 쓰러집니다. 이 지미 펠런은 싸이나 방탄소년단 등 국내 아티스트들을 정말 많이 만나면서 한국 문화와 친하기로 유명하죠. 이래서 또 화제성도 돋보입니다. 예,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지만 저 진짜 어렵습니다. 다음은요? 네, 다음은 욕했다고 쾅입니다. 저 말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은 우선 설명해드리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하고 도망가서 보복했다라고 하는 짧은 말과 함께 올라온 영상으로 이제 사건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짧은 순간에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운전자가 그대로 튕겨져 나갑니다. 꽤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자세한 피해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에선 속이 후련하다, 또 오토바이에 대한 그간의 감정이 나온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형사처벌은 세게 받을 것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잘잘못은 물론 뭐 가려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보복 운전 자체는 처벌이 좀 세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처벌이 세다 보니까 정당방위로 인정되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 운전의 경우에 상대 차량이 파손됐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인명피해가 크면 최고 징역 20년까지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 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요. 다음은요? 네, 다음은 경매 나온 알카포네 애장품들입니다. 알카포네면은 미국 마피아 그 두목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한. 근데 네, 애장품을 맞습니다. 내놨다고요? 네, 이 애장품 경매 행사가 처음은 아닌데요.
우선 알카포네는 미국 시카고 갱단 두목이자 주류 사업가죠. 대공황 시대를 거치면서 숨지기 전까지 엄청난 양의 재물과 권력을 쌓았는데요. 그가 쓴 389경 권총은 2011년 경매에서 약 1억여 원에 낙찰된 바 있고요. 네. 또 이번에 경매가 또 열립니다. 내일 악명 높은 한세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위더레 경매에서 459경 자동 권총이 5만 달러, 90개 다이아가 박힌 회종시계가 12,000달러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그래도 범죄자잖아요. 그 범죄자의 물건을 이렇게 비싸게 사줘도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대량 학살이 아니었냐 할 정도로 알카포네 손에 숨졌던 사람이 최소 수백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 유족들이 이 경매 행사를 반긴다면 그것도 이상하죠. 또 이번 경매 수익이 최소 8억 원 정도로 책정되는데요. 알카포네 손녀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만큼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뭐 그래도 비싸게 팔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찰이 갱스터입니다. 경찰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네, 미국 경찰들 얘긴데요. 지난해 5월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숨지면서 촉발된 예. 대대적 흑인 시위에서 되려 경찰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했었습니다. 공개된 바디캠 영상 보시면 웃고 떠들면서 마치 사냥하듯 고무탄 총을 쏘고 또 이때 경찰에게 걷어차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들의 그 인간 사냥을 막기 위해서 경찰에게 총을 쏴서 기소됐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영상들이 재판에서 공개되면서 정당방위 증거로 인정된 건데요. 남성은 경찰인 걸 모르고 위협을 막기 위해 사격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찰을 총으로 쏘고도 무죄가 나온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네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여권 발급 수백 명 인파입니다. 코로나 얘기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코로나 얘기는 아니고 이번엔 탈레반 얘긴데요. 네, 영화 속에 마치 한 장면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정부가 2달 만에 여권 발급을 해주겠다고 한 건데 한꺼번에 인파가 몰린 겁니다. 시민 또 외국인 등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에 필사적인데 발급 업무는 거의 마비 상태라고 해서 이런 탈출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간 여권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제일 적다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여권을 받아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박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 씨가 녹음한 내용이 지워졌고 이걸 검찰이 복원했죠.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직 사퇴와 구속 수사를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에 맞춰서 녹취록이 공개되다니 이거야말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김웅 의원의 녹음 파일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이 덮고 싶은 추악한 비밀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즉시 이 김웅 의원을 제명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이라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SNS에 공수처는 빠른 시간 안에 진실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도 즉각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맞섰습니다. 아니 그럼 뭐 자기들의 얘기고 지금 어제 오늘이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또 이런 거를 한 것 같습니다. 수사는 결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일 텐데 중간 단계 것들이 야당 인사의 것이 노출되는 것은 의아하다 이런 생각. 아직 녹취 파일 원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저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정보 공개 청구를 해 조만간 상세한 통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김웅 의원을 불러 녹취 내용을 확인하고 손준성 검사, 윤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불과 사흘 남기고 이낙연 캠프 측이 대장동 의혹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를 4명으로 추립니다. 반으로요. 안보남 기자입니다. 막판 역전을 노리며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연일 공세를 펴는 이낙연 후보 캠프.
급기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론하며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시장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스스로 대장동 개발에 대해 직접 설계했다고 밝힌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에게선 경선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선 직행 굳히기에 나선 이재명 캠프 측은 이낙연 캠프 주장에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화살을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돌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알려진 대장동 개발에 대해 확정된 배임 범죄, 이 지사는 공동주범이라고 생떼를 쓰며 검찰이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내일 대선 주자 8명 가운데 본경선 진출자 4명을 확정합니다. 당원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 취임 후 늘어난 40대 이하 신규 당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노태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있었던 얘기를 전해드려야겠지만 이거는 어제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유승민 후보 간에 삿대질과 고성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토론을 하면서 나온 얘기 같아요. 오늘 두 분이 또 만났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미래 포럼에 있었던 사진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이에 두고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어색하게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요. 악수를 한 뒤에는 또 서로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이런 어색한 모습, 그제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토론회 뒤 불거진 두 후보 간 언쟁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 유 후보가 윤 후보에게 역술가와 침술가 등을 거론했고 방송 뒤 윤 후보가 유 후보에게 다가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따져 묻는 중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사태로까지 번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몸싸움 논란도 있었는데 진실은 뭡니까? 네, 몸싸움 논란에 대해서 두 후보 측의 설명은 갈렸습니다. 유 후보 측은 이 과정에서 윤 후보가 손가락으로 유 후보 가슴 쪽을 2차례 밀었다고 주장했고 윤 후보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오히려 악수를 뿌리치고 간 건 유 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오늘 두 후보는 더 이상의 충돌을 경계한 듯 추가적인 발언은 자제했습니다. 그건 옆에 후보들도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어제 페이스북에 쓴 대로입니다. 그대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거론했던 학문침 전문가 이병환 씨. 근데 유 후보도 이분하고 찍은 사진이 공개됐어요. 상당히 머쓱할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유 후보는 토론회 때 역술인 등과 함께 학문침 전문가라며 이병환 씨를 함께 언급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윤 후보 주변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한 행사에서 이 씨가 유 후보와도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17년 귀국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때 지근거리에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윤 후보 캠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씨가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친분이 있다고 유 후보 측이 주장하는 거라면 함께 사진을 찍은 유 후보도 친분이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이 씨와 직접 통화해봤더니 자신은 돌맞은 개라며 봉사쟁이인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됐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이상한 심술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유 후보 측은 촬영에 응해준 사진을 행사에서 도와주는 모습과 비교할 수 있냐며 윤 후보 측을 향해 물타기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윤 후보 관련된 겁니다. 부인 김건희 씨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네, 여권은 앞서서도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부실 논문과 학력 등에 대해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초, 중, 고 강의 이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김건희 씨는
학력뿐만 아니라 이력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네, 지목된 건 김 씨가 지난 2004년 서울대에 강사 지원서를 내면서 기재했던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초중고 강의 이력입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3건의 강의 이력에 대해 그런 기록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2003년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이라고 적고 옆에 괄호로 정부 지원 BK21 사업 프로젝트라고 기재했지만 교육부에서도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일단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전혀 모르는 얘기고 결혼 전에 우리 집사람이 대학교 시간 강사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네, 윤 후보 캠프는 우선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해 본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등학교 복싱부에서 2학년 학생이 선배와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그만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전국체전에 출전합니다. 그 지역을 대표해서 말이죠. 이게 말이 될까요? 피해자 부모는 지역 복싱협회가 사건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손에 깁스한 고등학교 2학년 A군. 전국체전 출전을 꿈꿨지만 최근 복싱을 그만뒀습니다. 복싱부 1학년 선배와 동급생들의 폭행 때문에 손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됐기 때문입니다. 1학년 입학하자마자 타지에서 왔고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많이 맞기도 했고 돈도 뺏기고. 그런데 가해자 3명 중 2명은 내일 경북 구미에서 개막하는 전국체전에 출전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북 대표로 뽑힌 겁니다. 하지만 관련 협회는 징계 절차인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공정위 징계 기준에는 폭행이 중대한 경우 영구 제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저도 지금 그 체육회 들어와서 처음 접해서 현재 지금 조직 중이에요. 전북체육회도 내부에서 알고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며칠 전에 알았어요. 사무처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입대를 했죠. 학교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성적에 더 신경 쓰는 교육 당국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이제 시작부터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면 우리 선수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기 전화 측면. 피해자 부모는 체육계의 사건 축소가 의심된다며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Like the man said, if voting changed anything, they'd make it illegal. 양심의 가책도 없이 승리만을 위해 싸우는 선거 현장을 그린 영화 프레지던트 메이커입니다. 이 영화는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과 한 약속을 저버리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엔딩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요즘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경선 예비 후보들의 공약이 표심만 의식한 헛된 약속 같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몇 가지 살펴보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10억 원짜리 주택을 100만 호 이상 공급한다는 기본주택에 대해선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 그리고 왜 지난 3년간 경기지사를 하면서 경기도에는 단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을 하지 못했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건설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재명 캠프는 세금을 낮추면서 원가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고민이 없이 듣기 좋은 말만 남발했다고 했습니다. 서울공항 부지에 주택 3만 호를 짓겠다고 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선 이재명 지사 측이 여러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꺼내드는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홍준표 의원의 3주택 이상 강제 매각 공약은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헌법 위반이라면서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오는 건 집값 폭등으로 돌아선 민심 때문이지만 글쎄요, 솔직히 현실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법과 재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공적 약속인 공약이 빈 공짜, 이 공약이 된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년부터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헛된 약속을 걸러내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만이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현실성 비판받는 공약들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427명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음 달 9일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시기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30세 미만 젊은 층의 모더나 접종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시점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11월 9일쯤은 그때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은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접종 완료율은 55%로 정부는 오는 25일쯤이면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주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9일이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확진자보다는 중증 환자와 치명률 관리로 방역 시스템이 바뀌고 식당과 카페 등 생활 방역도 대폭 완화됩니다. 백신 패스도 도입돼 접종 완료자에게 여러 혜택이 주어지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이 델타 변이에 노출돼 있고 그 결과로 매일 2천여 명 전후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데 마스크 착용은 특히 실내에서는 계속 써야 된다.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 전환 시 감염 위험이 큰 미접종자들을 위해 다음 주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예약 없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스웨덴과 덴마크가 심근염과 신낭염 등 부작용 우려로 30세 미만 젊은 층의 모더나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우리 정부는 동향을 살피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총파업 준비가 모두 다 끝났다며 대규모 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또 김부겸 총리에게 TV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총파업을 돌입합니다. 민주노총의 요구가 5대 의제 15대 요구하는 정의로운 요구입니다. 총파업 3대 목표는 비정규직 철폐와 일자리 국가 보장, 주택, 의료, 교육, 돌봄 공공성 강화입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110만 명 가운데 55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단계로 택배 노조가 13일부터 신선식품 배송 거부에 돌입하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도 13일과 14일 총파업 동참 여부 투표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안전한 파업 보장을 요구하며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공개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과 방역법의 충돌에 대해 토론하자.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의 과제와 대안에 대해 토론하자. 민주노총의 제안에 대해 총리실에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업 강행 시 산업 현장 곳곳에서 조업 중단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파업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파업 및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총파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싸늘한 여론으로 실제 대규모 총파업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오늘 잠실 야구장에선 두산과 롯데가 최래초 원아웃 2, 3루 상황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운드에 오르지도 않은 박세웅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는데 무슨 일인지 김동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6월 27일 서울 잠실 야구장. 롯데가 7회 초 석점을 뽑아 역전하고 원아웃 주자 2, 3루 기회를 이어가던 중 폭우가 쏟아집니다. 경기를 멈추고 한참을 기다려도 비가 그치지 않자 결국 서스펜디드 경기가 선언됐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열흘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난 두 팀. 2, 3루 주자를 그대로 갖다 놓고 정훈 타석 투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도 똑같이 세팅해 7회 초 승부를 재개했습니다. 정훈은 삼진 아웃됐지만 안치홍이 2타점 적시타를 때려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두산이 2점을 쫓아가자 롯데가 다시 달아나고 9회 말 두산이 또 추격하기를 거듭한 끝에 결국 롯데가 웃었습니다. 6월 27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해 10월 7일 오후 5시 30분에 끝난 경기. 당시 꼴찌를 다투던 롯데가 지금은 포스트 시즌 경쟁을 하고 있어 승리의 기쁨은 몇 배로 커졌습니다. I think it's great to where we are today as a team compared to where we were 2-3 months ago. We give everything we have, give 100% of everything we have at the end of the season. We're hoping that we finish in the top 5. 6회까지 2실점으로 막았던 선발 투수 박세웅은 102일 후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때 쳤던 손아섭의 안타도 이제야 공식 기록으로 인정돼 최연소 2000안타 신기록 작성 시점도 8월 14일에서 7월 10일로 앞당겨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설악산에 이어 오대산에서도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서 비가 이어지겠고요.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종일 흐린 하늘이 예상돼 작은 우산 하나 정도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5에서 30mm, 그 밖에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흐린 하늘을 보인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약하게 지났습니다. 저녁부터는 강원 영동에서도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에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기온 서울의 경우 17도, 대전은 19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에는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대구와 울산의 한낮 기온 25도로 한낮에는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 내일부터 너울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글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